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리서치 센터장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네. 그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게요. 방금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매브리 TV에서 초청드린 건 이번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 많이 보시는 그렇죠.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지금 10년째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조라고 하고요. 네. 오늘 뭐 좀 기자님께서 최대한 우리 좀 풀어내서 말을 하자고 했기 쉽게, 때문에 네. 제가 원래 올 때 자신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그림 가져와서 하거든요. 예. 그림을 과감히 생략하고 오늘 한번 최대한 말로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 장이요. 막 네. 나스닥이 막 3% 올랐다가 다시 3% 떨어지고 네.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도대체 왜 장이 이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졌냐,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역시 질문지대로 안 나가시니까 저도 편하게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변동성 장이라고 하죠, 이 장세를. 보통 시장은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을 때 그러니까요. 편하죠. 그때는 올라갈 때는 그냥 쫓아서 사면 아주 행복한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이 그랬고요. 또 하락장 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이 상승장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사람들이 하락장을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로 좀 우려하기에는 경기 여건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보통 그 중간 단계의 장이 그냥 일반적인 박스권 장이 있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있습니다. 그럼 변동성 장이 왜 생길까요? 결국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불확실성은 뭐냐면 50대 50이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겁니다. 네. 51대 49만 되면 조금은 더 확실성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불확실성이 충돌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 이제 유동성이 거쳐지면 뭔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이제 그 유동성이 거쳐도 경제가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야 하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그냥 어쩔 때는 좀 싸 보이고 어쩔 때는 비싸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엔 가장 힘든 시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장이 폭락하거나 하락장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식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예. 상승장일 때는 뭘 사도 오르니까 다들 기쁘죠. 이런 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으로 좀 투자를 해오신 분들 아니면 특히 주린이라고 불리는 네. 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상당히 적응하기 힘든 시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직관적인 응답을 조금 더 yes or no 형태로 질문 좀 준비해봤는데, 자 1번은 일단 해외 주식 vs 한국 주식 어디에 가야 될까요? 지금은? 지금은 저는 한국 주식입니다. 이유는 제가 해외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선호하는데요.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더 솔직한 답변은 해외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뭐 어느 나라 주식이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주식이 뭐냐면 그건 좋은 기업이어야겠죠. 좋은 기업이 좀 좋은 주가에 있는 것들. 네. 미국에서도 보면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들은 되게 좋거든요. 뭐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저 금융주들도 상당히 가치 줄여서 부각이 되고 그런 것들은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가에 좀 빠져 있었고 주가도 덜 올랐죠. 근데 반면에 좀 성장주들이 좋았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좋은 주가가 나니까. 그런 구분이 좀 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주식은 언제나 우리가 뭐 좋은 기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싼 주식 하는데 네. 싸구려 주식과 싼 주식은 다르거든요. 미래의 비전이 없고 성장도 안 하는 그런 싸구려 주식들을 단지 주가만 보고서 저건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오히려 좀 싼 주식, 좋은 기업이 좀 싸져 있을 때 이런 기업이 뭐냐를 찾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굳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저라면 해외 주식보다는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그나마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싼 주식을 잘 골라낼 수 있어서 저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난 해외 주식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미국, 중국 혹은 신흥국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앞으로 굉장히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보통
가격에 베팅하는 거를 투기라고 하고요. 가격에 베팅하는 두 개요. 스페큘레이팅이라고 하죠. 투자는 뭐냐 하면 가치에 베팅하는 거죠. 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잉여 현금 흐름과 아마 할인율의 함수라고 봐요. 근데 할인율은 좀 금리와 관련되는 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그래도 할인율에 관해서 성장주와 이런 개념을 할 때 쓰는 건데 그냥 더 직관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은 뭐냐면 하여튼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을 갖고서 배당을 주거나 뭐 투자라거나 이래서 ROE를 올리거나 내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환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어쩌면 잉여 현금 흐름을 상당히 주주 가치 쪽에 많이 쏘았거든요. 아마존은 있는 현금 갖고 맨날 주식 사사주사 소각하고 네, 맞아요. 미국은 구글과 알파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알파벳을 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와 같은 분할 이슈 같은 경우에도 주주한테 배려를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주가 이번에 좀 조정이 오래 깊이 온다면 언제나 선택이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달려와서 예. 좀 오래만 놓고 본다면 기관 단위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 역발상적으로 아마 중국 주식도 이제 최악에선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양회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3월이 되면 양회가 있고 한데 아마 중국은 굉장히 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책 부양을 가장 빠르게 전환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좀 갈등 구도가 있다 보니 내수 쪽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장 전체를 사는 거라면 중국 주식도 정말 제가 매년 물어보셔 중국은 하지 마시오 했는데 그래서 중국은 올해는 한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볼 만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제일 피하셨으면 하는 게 신흥국 신흥국이군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유동성이 거치고 있어요. 이제 뭐 어려운 용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빅스텝을 간다, 뭐 QT가 있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을 갖다 많이 풀었다가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 채널에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비율을 들자면 네. 뭐 돈이 많이 풀리면 저기 지방 구석구석까지 다 오르고 예. 아파트 외에 뭐 빌라도 한국에서 오르고. 빌라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걷어들이면 그런 것부터 더 빠지고 중심지는 덜 빠지겠죠. 최근에 브라질이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예. 인플레가 심하니까. 아마 브라질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 10년째 고생하실 텐데 더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돈을 회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머진 쪽 자산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식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기업을 많이 보유한 일부 리그인데 축구단 보면 일부 리그가 너무 좀 과열돼 있어가지고 좀 2부 리그에서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좀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서 어느 정도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가 부진는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3부 리그의 주식들은 피하시고 뭐 이런 게 제가 해외 주식 쪽에서는 제 짧은 견해로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 아닌가 싶네요. 아, 이거 질문이 후진데 답변이 너무 고급집니다. 이게 네. 고급지대가 당황스러운데요. 숫자 하나도 없이 그냥.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이 좀 많이 이제 변동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을 높여라. 아니다. 네. 당신이 시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빠지고 오를 걸 미리 예측할 수 있겠느냐. 네. 시장에 남아서 좀 뭐 개겨봐라. 요게 의견이 좀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 써놨던 글들을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머루크란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뭐 문장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기회를 잡았다. 이런 버루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이 시간의 가치를 먹기 위해서 나는 무슨 자산이든 사야 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 가치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금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특히 자산 시장의 어떤 유동성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빚을 갖고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리가 움직일 때. 그러면 여기서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린다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매우 다르겠죠. 어쩌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좀 위험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나눠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사들어가면 됩니다. 나눠서 사면 되겠죠. 내가 현금이 100이 있으면
뭐 20씩 5번으로 나와서 사겠다라던가 뭐 지수가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밀릴 때마다 사겠다던가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 될 것 같고 또 지수가 빠져도 지금부터는 잘 버티는 주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문제가 지금 상당히 고가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뭐 주식을 많이 산 경우죠. 특히 성장주를 저희 금리가 움직이면 할인율이 바뀌면 바로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받는 성장주를 갖다가 지금 들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현금 비중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쩌면 위험 관리를 해야겠죠. 제가 농담처럼 가끔 가다가 제가 교보문 걸 많이 갑니다. 집이랑 멀지 않아서 가서 가판대에 깔린 책을 많이 봐요. 경제권에. 네, 주식책이 잔뜩 있을 때가 고점이었고요. NFT 뭐 메타버스 책이 잔뜩 아직도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했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그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달라지는데 레버리지 비중이 높거나 성장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늘리셔야 되고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좀 분할해서 뭐 바이 더 딥이 올 때마다 좀 사시던지 이게 굉장히 다른 전략을 가야 되죠. 이거는 그 답변을 하나로 드리고 싶은데 포지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역시 우문현답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저 교문고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또 염땡땡 이사님의 또 그 책이 거의 처음으로 전체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연불리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지식을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여하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잖아요. 시장에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해설꾼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손흥민 선수도 아니고 네? 제가 무슨 축구를 열심히 뛰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슛은 잘한다 정도는 그래도 여의도에 있으니 제가 허구현급이죠. 뭐 야구로 치면 허구현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그런 해설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몰려다닐 때 축구도 막 몰려다니면 잘 못하는 분야잖아요. 좀 균형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하튼 말씀드리면 좀 시장이라는 게 참 우리가 조울증 환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 그렇다고 항상 반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주식 얘기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거나 이럴 때는 한번 반문하시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있는가? 내가 적절한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가? 근데 아까 제가 미리 한번 잠깐 팁을 드렸지만 가치라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과 할인율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죠.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과도 나아질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사실 뭐 기술 혁신, 뭐 온갖 것들 주위에 다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미래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 가치가 적절한 가치에 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업의 비즈니스에 투자만 하면 된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러한 흐름은 결국 현금의 중요성을 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그 시대에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려는 분 중에 자산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이제 도피시키고 싶은 분, 이런 분에게 뭐 선택지가 뭐 금도 있을 것 같고요, 달러도 있을 것 같고, 뭐 미국 국채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니까요. 요런 세 개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우선순위가 될까요? 금은 예전 같은 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금이 예전에는 확실히 안전자산일 때 금도 왔었고 저는 확실히 올드해서 그런지 대체자산을 잘 모르겠어서 그렇지만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근데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달러랑 미국채를 해놓으셨는데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생기는 국가라면 물가 연동체 같은 것도 미국의 딥스 같은 것도 상당히 ETF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흥미로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ETF 내에서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해놓으시는 것도 안전자산으로서 유용합니다. 금이 예전 같은 지위를 못 넣는 이유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좀 안전자산 하면 우리 기껏해야 달러 예금 들고 금 사고 이랬잖아요.
근데 달러에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안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ETF가 거래 비용도 적다 하다 보니까 당장 생각나는 거는 미국의 팁스 ETF 종류가 그때 코드가 있는데 일단 다음에 한번 네.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물가와 연동된 것들이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지금 조금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떤 게 더 나은가? 성장주는 좀 빠졌고요. 가치주는 뭐 계속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가 더 나을까요? 주식은 항상 성장하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죠. 아까 제가 싼 주식과 싸구려 주식은 다르다고 했는데 싸구려 주식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뭐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시골에 인구도 안 늘어나고 막 그런 곳에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뭐 도로 주변에 뭐 GTX도 생기고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자꾸 그 의식을 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네. 뭐 그런 곳을 투자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성장하는 주식이 싸졌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성장주 가치주를 딱 놓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가치주의 하고 사는데 그 가치주가 아닌 경우도 많죠. 만약 그 산업 사이클이 특히 경기에 민감하고 글로벌 경기가 갈수록 무형제 경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경제가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면 네. 앞머리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 다 중국 로컬 쓰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화장품 주식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 많이 싸져도 싼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장 가치를 떠나서 내가 가져갈 포트폴리오의 주식이 갈등 좋아지는 업종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야 되고 뭔가 이런 기업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하는 주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더 세분화된 거고 보통 우리가 ETF나 이런 소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또 볼 때는 금리가 움직이면 성장보다는 가치를 보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보통 성장한다는 건 다른 걸로 말을 하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매출 많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미래에 이 산업이 커질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곳이 어디였죠? 미국의 아크라는 곳이었죠. 아크의 캐시우드라는 분이 환호를 했지만 작년 한 여름서부터 무너졌어요. 거기는. 반토막 났죠. 그렇죠. 매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매출도 나오고 좀 매출이 약간 그렇게 성장은 강하지 않더라도 숫자로 찍어준 돈을 버는 회사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도 금리가 움직일 때의 특징 아닐까 싶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래요. 디프레이션 시기에 그러니까 소위 금리를 못 올릴 때는 네.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사고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지면 가치주를 사면 된다. 성장이 이게 옛날 번스타인이라는 사람 그렇죠, 책에서 그렇죠. 썼던 건데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셨다가는 낭패 보십니다.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싸다 가치주니까 뭐 PBR로 싸니까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좋아지는 회사에 가격이 정가할 수 있거나 그러면 요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두서없이 좀 말하다 보니까 막 코카콜라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코카콜라가 가격 정가가 바로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요즘 가격 정가하는 기업만 찾는 거죠. 뭐 당장 이제 뉴스 기자님이시니까 저도 매일 경제신문 매일매일 보면서 감사합니다. 무슨 기사 나왔나 산업면을 지져보는 거죠. 보면 이제 최근에 뭐 주정 가격도 올린단 말이 있으면 야, 혹시 소주 가격도 오르나? 안 오르면 뭐 별로고 올리면 가격 정가니까 좋은 거고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어 CJ 뭐 프레시나 여러 가지 거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좋아지는 기업이죠. 그게 가치가 싼 텐스에서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아니면 가격 정가가 가능해서 매출을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기업을 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이 불안하고 네. 특히 이렇게 급락급명이 딱딱 나올 때 항상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것의 매력에 빠집니다. 네. 인버스 ETF 들어가자. 고버스 들어가자.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 마십시오. 이거 왜 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인버스를 해서 잘 타면 매크로 헤지 트레이더는 이걸 많이 하죠. 옵션도 하고 여러 가지 헤지도 걸고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과거에 노벨상을 탔던 소위 무위험 차익 거래를 했던 곳도 파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들마저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 인버스 ETF는 자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어쩌면 단순하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시간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걸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일반적인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나 트레이더를 빼고서 일반적인 투자자, 뭐 주린이 수준이나 좀 위를 생각했을 때 겨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좋은 기업을 사서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인버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좋은 기업도 눈에 안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장이 빠져야지만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안 그래도 친구가 최근에 이제 어떤 실직을 한 뒤로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걸 손대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직접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를 원망하죠. 네 말대로 장이 많이 빠졌는데 왜 장이 말렸냐 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해지 차원은 가능하죠. 내가 너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 완전 해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뭐 이거를 직업으로 하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반대고 또 하나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ETF도 뭐 2배, 3배짜리들 하시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심리적 한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흥미롭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큰 조크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런 포지션들이 좀 과한 것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buy and hold로 시작을 하는데 보통 다음에 buy and ignore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놓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막 피하고 스스로 뉴스도 피하고 마지막에 buy and pray로 빠지면 보통 파산한다고 표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나 이런 소위 파생 위주의 상품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